안녕하세요 여러분, 써뉴쌤이에요. 제가 여러가지 일들이 있어서 동영상 촬영을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보니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 정도만 들으면 누구나 무난히 60점을 맞을 수 있는 영상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이 동영상을 잘 들으시면 쉽게 요양보살 시험을 합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험엔 룰이 있어요. 기본이 있죠. 그 기본만 잘 알고 있으면 말장난을 하더라도 알맹이가 무엇인지 딱딱 집어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점수는 60점입니다. 100점이 아니죠. 100점을 맞을 필요도 없고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이 강의를 들으시고 좋은 성적을 거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노인요양시설 등의 기관 또는 시설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현금급여를 말한다. 특례요양비와 가족요양비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특례요양비가 정답입니다. 가족에게 지급된다? 그러면 가족요양비를 말하는 거죠. 노인 심리적 특성 중 옳은 것은 노인이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지 오래된 사람들을 말해요. 심리는 마음이죠. 사람은 세상을 오래 살면 살수록 자기 나름의 라이프 스타일이 만들어져요. 그러면서 성격이 만들어지고 인성이 굳어지게 되죠. 오래 살았다는 것, 철이 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 아집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도 딱딱하고 정신도 딱딱해서 남이 참견하거나 훈수를 두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미 본인 자신이 모든 답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타협하기를 싫어하고 새로운 것을 싫어하고 새로운 도전은 더더욱 싫어하게 되죠. 그냥 지금 살고 있는 이대로 굴러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그런 노인들을 꼰대라고 하죠. 어찌 보면 철이 들고 나이가 먹는다는 건 점점 꼰대가 되어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딱딱할 경에 고들직, 융통성이 없고 자기 고집이 세진다. 그래서 경직성의 증가가 정답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이 맞아야 할 예방주사 폐렴이죠. 만약에 그 자리에 폐렴이 없다면 아마 독감이 있을 거예요. 혈관에 지방이 쌓이면 발생하는 통증, 동맥이라는 산소피가 충만한 산소 포화도가 100인 동맥이라는 혈관벽 안에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지방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 동맥이 딱딱해지는 동맥경화가 생기는데 주로 가장 많이 생기는 부위가 심장을 싸고 있는 관상동맥이에요. 우리가 보통 55세 정도가 되면 혈관 나이가 이미 노화가 진행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람의 나이는 40부터 노화가 진행되고 55세면 노화가 상당히 진행됐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 나이 50이면 인간 중고차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도 엔진 오일을 넣어주는 것처럼 사람들도 오메가3, 어린이용 아스피린 이런 것들을 복용하면서 그 파이프 안에 있는 때를 지우려고 합니다. 때를 어느 정도 이렇게 지울 수는 있지만 메스로 살짝 도려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복불복인 셈이에요. 누군가는 때가 많이 껴서 어느 날 돌연사를 할 수가 있고 누군가는 때의 두께가 얇아서 그럭저럭 삶을 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체중이 많이 늘지 않게 하는 것, 압력이 올라가지 않게 하는 것, 그 다음에 포화지방이 덜 쌓이게 하도록 불포화 지방을 먹도록 하는 것, 가수분해를 촉진하도록 물을 많이 마시는 것, 미역이나 다시마, 해조류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먹는 것, 카레 같은 것도 한 번 정도는 먹는 것, 그 다음에 의사의 특수한 처방이 있다면 그렇죠. 어린이용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산소 운동을 해서 몸의 지방을 태우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가슴 흉자, 통증, 흉통, 가슴이 아프다, 영어로는 체스트 페인이라고도 하죠. 호흡기 감염 증상, 감염이란 인펙션, 퍼지는 건데 간호학 책은 의학에서 나왔고 조무사 책은 간호학에서 나왔고 요양보사 책은 간호조무사 책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근간을 따지면 의학에서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이 아프다, 쑤신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아요. 문어적인 표현을 쓰죠. 그래서 목이 아픈 거를 인후통이라고 합니다. 대화 시 영향을 제일 크게 미치는 것은 메라비언의 법칙, 그 중에서 얼굴 표정이 되겠습니다. 상냥한 얼굴, 상냥한 목소리, 상대를 기분 좋게 만들죠. 변비란 대변이 비정상적으로 꽉 찬 것을 말해요. 입에서 항문까지를 소화기라고 하는데 잘 먹는 것도 소화기의 역할 중에 하나고, 먹은 찌꺼기를 잘 내보내는 배설의 기능을 잘하는 것도 소화기의 하나예요. 그래서 먹기는 잘하지만 잘 싸지 못한다? 그러면 소화기의 기능을 잘하지 못하는 거고, 잘 싸긴 하는데 먹기를 잘 못한다? 그러면 그것도 역시나 소화 기능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니 해도 사람은 파이프가 건강해야 돼요. 파이프가 건강하면 오래 살 수 있어요. 하지만 뼈가 쑤신다고 해서 바로 죽진 않죠. 하지만 파이프가 터지거나 막히거나 탈나면 큰 일을 겪을 수가 있고 또 급사를 할 수가 있죠. 우리가 귀뚜라미 보일러라 하더라도 10년이 못 가고 또 터지게 돼 있죠. 그런데 사람의 파이프는 우리가 관리만 잘한다면 70년, 80년을 잘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왜 홍차나 커피, 콜라가 변비에 나쁘냐? 이런 것들은 카페인 성분이 들어있죠. 카페인 성분은 세포 속에 들어있는 수분을 밖으로 뽑아내는 기능을 해요. 이뇨작용이 있죠. 대장에는 대장액이 있고 대장액 속에는 대장균이 들어있는데, 우리가 이 이뇨 성분이 있는 음료를 너무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대장액체까지도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돼요. 그러면 그 안에 찌찌를 삭히게 하는 성분들이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죠. 그럴수록 변은 딱딱하게 굳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비가 심하신 분들은 커피, 콜라, 홍차, 녹차를 좀 적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나는 변비하고 상관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대상자가 꽃구경을 하다가 콧물을 흘리고 기침을 할 때 어떻게 한 요양보사가 잘했냐? 우선은 실내로 모시고 가야죠. 자, 여기에서 꽃은 알러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꽃은 매우 아름다운 거예요. 하지만 체질적으로 알레르기 체질을 갖고 태어난 사람에게 꽃은 치명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러지 삼총사를 크게 살펴보면, 첫째, 천식이 있고, 그 다음에 비염이 있고, 그 다음에 피부가 가려운 아토 피부가 있어요. 자, 아토라는 말은 가렵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천식은 숨찬병인데 기관지가 태생적으로 약하게 태어나서 꽃가루나 어떤 강아지 털이나 나를 자극하는 물질을 가까이 하면 기관지가 확 부어버려서 순간에 목숨을 앗아가기도 합니다. 천식은 보기에는 가벼운 질병이지만 천식 발작을 일으키면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어요. 자, 비염이라는 것은 비의 염증, 코의 염증을 노상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꽃가루가 흩날릴 때, 송진이 날아다닐 때 밖에 나가면 재채기 하고, 그 다음에 콧물을 흘리는 사람들이죠. 내가 비염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베개를 베고 똑바로 누웠을 때 콧물이 뒤로 흘러가는 것을 느낀다면 여러분은 비염입니다. 그리고 매운 음식을 먹었을 때 콧물을 질질 흘린다면 그분은 비염입니다. 저는 비염이 심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환절기 때 화장지를 노상 갖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3년 전에 유방암을 크게 앓고 그와 유방암을 낫기 위해서 치료를 받았죠. 그 받는 과정이 몹시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 치료가 다 끝나고 나서 제 몸에 이제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겼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제가 어느 날부터 이 화장지를 끌어안고 살지 않는 거예요. 그 엄청나게 센 치료를 받으면서 비염이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의 고질병이었던 그 40년 가까이 고질병인 이 비염을 털어냈습니다. 근데 저희 큰아들이 비염기가 있고요. 작은 아들도 비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비염 1이고 큰애가 비염 2고 작은 애가 비염 3인데 아이들도 이제
좀 크다 보니까 면역력이 생기면서 비염은 어렸을 때보다 많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예쁜 꽃이 누군가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말 들어보셨죠? 너 꿀 먹은 벙어리 되니?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천식, 비염, 아토피, 알러지 체질들에게 또 안 좋은 음식이 꿀이에요. 꿀은 자연이 준 선물이고 신이 준 선물이에요. pH가 아주 이상적이기 때문에 꿀을 잘 보세요. 절대로 곰팡이가 나지 않죠. 인위적으로 만들지 않는 이상은 천연 꿀은 아무리 오래 두어도 거기에 곰팡이가 피지 않습니다. pH가 완벽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꿀도 누군가에겐 치명적이 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아토피, 천식, 비염 이런 알러지 체질들에게는 꿀을 주지 않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꿀 먹은 벙어리, 그게 바로 이제 부작용이 생긴 거죠. 탈수 증상을 보일 경우 옳은 조치는 탈수란 탈출했어요. 우리 몸의 수분이. 그럼 우리 몸의 수분이 탈출하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고열이고 그 다음이 설사고 그 다음이 굽는 것, 그 다음이 이제 구토죠. 이런 걸로 인해서 다량의 전해질이 빠져나가게 되면 탈수가 생겨요. 자, 이랬을 때 요양보사의 응대법, 의식이 있으면 물을 먹이고 의식이 없으면 병원에 모시고 간다. 노화에 따른 신체적 특성으로 옳은 것은, 노화란 좋은 것은 감소하고 나쁜 것은 증가하는 것을 말하는데 신체적 특성 중에 하나는 손톱 발톱이 두꺼워지고 잘 부서진다입니다. 개인적 선호와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 다양한 영양 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어디에서? 집단 생활을 하는 노인시설에서 개개별로 서비스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것인데 이것을 전문용어로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수준이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라고 말합니다. 허리를 들 수 없는 대상자, 기저귀 교체하는 방법, 물티슈로 닦고 건조시킨 후 채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건조한다예요. 기저귀를 하루 종일 채워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꿉꿉하기 때문이죠. 꿉꿉하면 세균이 살기에 좋은 조건을 만들게 돼요. 더군다나 찌찌를 그대로 오랫동안 방치하면 세균이 그곳에서 잘 살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기저귀 발진이 되고 기저귀 발진이 욕창이 되죠. 그러니까 건조시킨 후 채운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개똥이님이 2시간 간격으로 소변을 본다? 그러면 2시간이 될 무렵에 기저귀를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소통이 된다면 나 똥 마려워요 할 때 기저귀를 채우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개인간병 프리랜서가 되신다면 꼭 드라이기를 챙겨가지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드라이기로 건조시켜서 말려준 다음에 옷을 입히고 기저귀를 채우는 것. 이렇게 남하고 다르게 어느 한 가지 행위를 하더라도 스페셜하게 서비스를 행하면 그걸 바라본 보호자들은 지갑을 얼마든지 열 수가 있답니다. 서비스가 누구나 똑같으면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자, 요양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예전에 효자, 효부, 효녀 또는 나의 어머니들이 했던 수고비를 받지 않고 했던 행위가 이제는 세상이 바뀌어서 서비스라는 상품이 되어서 우리의 지갑에서 코스트를 지불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불효자의 시대, 장수의 시대, 치매의 시대, 독거의 시대에 맞추어 우리가 예전에 부모에게서 무상으로 받았던 이런 서비스들이 상품이 되어서 우리가 그 상품을 팔아서 또 생계를 이어가게 됐다는 거죠. 세상은 이렇게 날로 전에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던 서비스들이 만들어지고 생성되고 또 사라지고 또 만들어지고를 반복하고 있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노인 학대 유형은 며느리, 내가 놓친 애 때문에 진짜 힘들어서 못 살겠어. 안 들어오고 뭐해요? 라고 고함을 질렀다. 아마 이 며느리는 이 고함을 친 대상자가 아마 시어머니일 거예요. 아들은 에이 꼴도 보기 싫은데 빨리 방에나 들어가 있지 왜 앉아 있는 거야. 죽치고 앉아 있지 말고 빨리 들어가. 이것은 아마 여기서 아들이니까 아버지일 거예요. 우리는 동성에게는 굉장히 잔인합니다. 이성에게는
관대하죠. 왜 그런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몸을 때리지 않고 말로 때리는 거, 이런 것들을 언어 정서적 학대라고 해요. 학대는 괴롭히는 건데 마음과 정신을 괴롭히는 것을 언어 정서적 학대라고 하는데, 이 학대도 신체적 학대 못지않게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죠. 할아버지가 사망한 지 1년이 지났다. 그런데도 할아버지가 오실 시간이 된 것 같아 당신은 빨리 집에 가 라고 할머니가 말했어요. 이럴 때 요양보사의 행동으로 적절한 것을 찾아라. 무슨 소리세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년이 넘었어요. 이러면은 이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머, 할아버지가 많이 보고 싶은가 봐요 라고 수용하고 받아주도록 한다. 이런 요양보살을 찾으시면 돼요. 이렇게 어떤 상황을 놓고 이 상황에 대해서 잘한 행동을 한 사람을 찾아라, 행동을 한 요양보살 찾아라, 이런 식의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예의 바르고 예쁘게 말한 요양보살을 찾으시면 됩니다. 골다공증 예방 방법으로 옳은 것은, 골다공증이란 뼈 골자에 마늘 따자에 구멍 공자예요. 뼈에 골질이 빠져서 구멍이 송송 난 건데, 칼슘과 비타민 D는 천생연분이에요. 우리가 칼슘을 먹더라도 칼슘을 뼛속으로 끌어당기게 하는 비타민 D가 없으면 칼슘이 떠돌다가 소변하고 대변으로 그냥 빠져나가요. 근데 D가 있으면 D가 너 이리 와 해가지고 구멍난 뼛속으로 잘 스며들게 하거든요. 자, 여자들은 대부분 내가 이제 더 이상 자식을 낳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폐경이 오면 그때부터 이제 골질이 빠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암컷은 언제든지 골질을 2인분을 저장해 둡니다. 혹시 내가 언제 임신해서 자식을 키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뱃속의 아기는 엄마에게서 내가 뱃속에서 사람의 모형을 갖추는 모양을 갖추기 위해서 필요한 그 칼슘과 또 태어나서 내가 쓸 수 있는 칼슘을 동시에 함께 뽑아와요. 생후 태어나서 6개월치를 엄마 몸에서 뽑아오기 때문에 여성은 아이를 한 명을 낳았건 한 명을 유산했건 이미 골질이 많이 빠진 상태예요. 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임신 중에 잘 먹어야 되는 이유는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기보다는 아이를 낳은 후에 나의 이빨이나 손가락 뼈가 골절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또 잘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비타민 D를 섭취하는 것은 좋아요. 자, 그런데 짐승이나 사람이나 피부 표면에 에르고스테롤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이 물질이 해하고 해 속에 있는 자외선하고 부딪히면 비타민 D3로 합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태양이 장렬한 이때에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고 음파 한 바퀴 정도를 돈다면 비타민 D3가 좀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대신 새카매지겠죠. 비타민 D는 첫 번째 뼈를 튼튼하게 하고, 이 비타민 D가 뇌에 충만하면 저녁에 멜라토닌을 잘 나오게 촉진해서 깊은 잠을 자게 하고요. 또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고 우리 몸의 정화를 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이 우울증이 심하고 암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비타민 D가 부족해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 하루의 대부분을 건물 안에서 갇혀 지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루의 일상을 대부분을 해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건물 안에서 갇혀 지내는 시간이 많다고 하신 분들은 꼭 쉬는 날 하루 종일 밖에서 해를 보신다든가, 또 그게 어렵다면 요즘에는 가까운 병원에 가시면 비타민 D 주사를 3, 4만 원에 맞을 수가 있거든요. 석 달에 한 번씩 그 주사를 꼭 맞고 비타민 D를 꼭 드시기 바랍니다. 비타민 A, D, E, K는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기름기 성분이 있어야 흡수가 잘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거의 성분이 호르몬 수준에 가까운 비타민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이 비타민 D가 부족할 때 암이나 희귀난치병, 그 다음에 구루병, 뼈가 약해지는 골연화증, 골다공증이 잘 생깁니다. 비타민 D를 섭취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
B콤씨를 하나 더 여분으로 섭취하시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면역력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 두 가지만 잘 섭취하셔도 코로나로 내가 질병에 걸릴 확률을 좀 낮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비타민 D 주사를 꼭 맞고 유한양행 B콤씨를 꼭 먹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음식을 거부할 때 식욕부진일 경우 대처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그렇죠. 식욕부진, 부진이라는 것은 떨어진다 이런 거예요. 음식에 대한 욕구가 떨어질 때 조금만 먹어도 칼로리가 충분한 거 고열량식을 준다. 그래서 뭐 크래커를 준다 또는 밀크쉐이크를 준다 이런 것들이 정답이 되겠죠. 어느 날 갑자기 말수가 적어지는 증세는 우울증이죠. 디플레이션. 우울증은 호르몬의 변화로도 옵니다. 그러니까 젊고 예쁘고 싱싱할 때는 우울증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 나의 외모에 관심이 적어지고 여성다운 호르몬, 남성다운 호르몬들이 감소하면서 우울증이 또 찾아오게 되죠. 또 이제 우리를 적극적으로 만들어지게 하는 의욕이 충만하게 하는 도파민, 세로토닌 이런 것들이 감소하다 보면 우울증이 오기도 해요. 그래서 우울증은 생리학적으로도 오고 그 다음에 정신적인 문제로도 오기 때문에 가까운 정신과에 가셔서 상담하시고 세로토닌이나 도파민이나 아세틸콜린 제제 같은 것을 좀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가까운 친구나 벗을 만나서 자기 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눌 때 그리고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우울하다는 것을 서로가 이야기를 나눌 때 그때 우울증 치료는 가장 잘 되는 법이거든요. 우울을 더 깊이 쌓아 놓으면은 나중에 이제 그게 조증이 되고 조울증이 되고 정신분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도 내가 그 사람이 우울증에 걸리지 않게 하고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을 예방하도록 하는 좋은 치료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누군가가 대화를 요청한다면 들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시간, 장소, 사람, 날짜, 달력, 시계 등을 자주 인식시킨다. 무엇이 부족하여? 진압력 장애죠. 진압력이란 분별력 장애를 말해요. 시간, 장소, 사람, 날짜, 때를 잘 구별하지 못하는 거죠. 아침인지 점심인지 저녁인지 구별하지 못하고 지금이 여름인지 가을인지 겨울인지 구별하지 못하는 거. 오리엔테이션 능력이 없다, 진압력이 없다, 진압력 장애가 있다. 자, 우리가 응급실에 환자가 실려와요. 그러면 개똥이님 이름이 뭐예요?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라고 물어보는 것은 그분이 뇌 손상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단순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본적인 진압력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브레인 CT를 찍어야 될지 MRI를 찍어야 될지 아니면 찍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특히 치매 환자들 진압력이 없지요. 이럴 때는 대화를 할 때에도 어르신 밥 먹지요? 이러시면 안 돼요. 개똥이님 아침 8시예요. 아침 드시죠? 개똥이님 오후 2시예요. 우리 산책 갈까요? 라고 해서 진압력을 심어주는 대화를 통해서 진압력이 다운되는 것을 막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배뇨 후 잔뇨감, 소변줄기의 끊어짐, 약한 소변줄기, 소변이 금방 나오지 않고 힘을 주어야 나오는 질병. 이것은 뭐냐면 전립선 비대증을 말하죠. 자, 우리가 비대라는 것은 비정상적으로 커지는 것을 말해요. 자, 우리가 어떤 장기는 그 사이즈 모양대로 있어야 돼요. 너무 작아져도 안 되고 너무 커져도 안 돼요. 특히 너무 커지면 주변의 조직을 누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남성들은 정액의 60%를 전립선에서 만들어내요. 정확히 말하면 65%를 전립선에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전립선을 잘라낸다는 것은 완전히 도려낸다는 것은 나쁜 일이에요. 좋지 못하죠. 그래서 전립선을 남겨놓을 수밖에 없는데 그 전립선이 점점 커지면서 소변이 지나가는 요도를 압박하고 누르게 돼요. 그러면 방광에 고여있는 오줌이 시원하게 포물선을 휙 그리면서 나가지를 못하게 되죠. 그래서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감소하게 되면
남자 몸에서 여성 호르몬이 증가하게 돼요. 우리 여성들의 유방이 점점점 커지는 것처럼 전립선이 점점점 커지게 돼서 요도를 압박하고 방광에 고여있는 오줌이 시원하게 슉 하고 발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루 종일 생각해요. 변기 붙잡고 왜 오줌이 안 나오지? 언제 다 싸지? 오줌 마려워, 오줌 마려워, 오줌 마려워를 이제 생각하면서 잠도 깊이 주무시지 못하죠. 화장실 갔다 오고 또 갔다 오고 또 갔다 오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자존감까지 다운되게 돼요. 옛날 의사들은 이 전립선 비대증이 있으면 전립선을 이렇게 오려내 주는 걸 좋아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약물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약물로 해결이 다 됩니다. 그래서 A라는 약을 써서 잘 듣지 않으면 B라는 약으로, B에서 C로 이렇게 약을 바꿔가고 하면서 단계를 올려가면서 약물로 얼마든지 전립선 비대증을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우울해하거나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남성들에게 있어서 전립선은 여성의 난소만큼이나 중요한 기관이다. 배뇨, 잔뇨감, 소변줄기의 끊어짐, 약한 소변줄기, 변기 붙잡고 통곡하는 할아버지 그림이 딱 나오면 정답은 무엇이다? 전립선 비대증이다. 대상자가 큰 돈을 은행에 가서 아들에게 보내달라고 요구했을 때 올바르게 도와주는 방법은, 자, 액수가 크면 견물생심이라고 내가 그 돈 갖고 튈 수도 있죠. 또 금액이 맞네 안 맞네 언쟁이 생길 수도 있죠. 가장 좋은 건 함께 간다예요. 함께 가서 돈을 붙이도록 한다. 요양보사 윤리적 태도로 옳은 것은, 윤리라는 것은 도덕이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영어 수학 공부는 못했어도 도덕 윤리는 100점 맞았죠. 그것처럼 예의를 지킨 요양보사를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방문일을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 된다. 자, 이런 문제가 아직도 나와요. 그건 왜 그러냐면, 죄송하지만 요양보사 선생님들이 예의가 없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나 내일 못 나와요. 왜요? 내일 교회 부흥했어요. 나 내일 못 나와요. 왜요? 내일 우리 아버지 제사예요. 나 내일 못 나와요. 왜요? 기분 나빠서 나가기 싫어요. 나 내일 못 나와요. 왜요? 우리 며느리 애기 봐주러 가야 돼요. 이런 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시험 문제에 이러한 직업적인 태도를 잘 갖추고 있는 대화를 한 요양보사를 찾으라는 문제가 80개 중에서 1개 정도는 나옵니다. 직업정신이 부족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양보사 교육 시간을 더 늘려라, 실습 시간을 늘려라, 아니면 학력 제한을 둬라, 이런 말들이 자꾸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복잡해지지 않으려면 윤리적인 직업 태도를 같이 갖고 계셔야 돼요. 양해를 구한다. 그만두기 한 달 전에도 양해를 구한다. 시간을 변경할 일이 있을 때 양해를 구한다. 그 집에 갔는데 할머니가 안 계셔. 없네? 하고 와버리면 안 돼요. 거기다 메모를 남겨 놓으셔야죠. 제가 10시에 와서 11시까지 기다렸는데 어르신이 오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다음 집으로 넘어가야 돼서 제가 메모를 남겨놓고 갑니다. 이런 식의 직업정신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해를 구한다. 양해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양해를 구한다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요양보호사가 시설장에게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거는 친지가 방문했을 때, 자,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보고하는 사람이에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가 생겼다고 문제를 보고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언제 보고하느냐?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정확하지 않을 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의심이 되는 것도 보고해야 돼요.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보고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을 때 보고해야 돼요. 그때그때 보고만 잘해도 일을 잘한다는 칭찬을 받아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보고하는 자이다. 문제를 해결하는 자가 아니라 문제가 생겼다고 보고하는 사람이다. 스트레칭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 중 옳은 것은, 스트레칭은 딱딱해진 큰 근육을 자연스러운 동작을 반복하면서 부드럽게 하는 것을 스트레칭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동작을 2, 3회 반복한다. 정답이죠. 요양보호 기록의 원칙을 옳은 것은, 기록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신속하게 육하 원칙에 의해서 작성한다. 미루지 않고 반복하지 않고 좌항좌항 쓰지 않고 간략하고 정확하게 그때그때 신속하게 작성한다.
다음 중 요양보호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요양보호사인 내가 했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고 잡혀가지 않는 것을 찾으세요. 자, 그래서 응급한 상황이 되었을 때 심폐소생술은 해도 된다. 심폐소생술, 심장과 폐를 불러서 다시 살게 하는 기술인 심폐소생술은 초등학생도 해도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주사를 놓는다든가 피를 뽑는다든가 사혈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하면 안 되죠. 자, 그래서 내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고 내가 잡혀가지 않는 것은 해도 된다. 119에 전화하는 거 해도 된다. 이런 것들을 찾으시면 돼요. 치매 대상자의 의사소통은, 치매라는 것은 어리석을지 어리석을 매, 처음부터 치매 환자는 대뇌가 위축이 와요. 그래서 전두엽의 위축이 먼저 오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정보들이 먼저 사라집니다. 그래서 인지장애가 먼저 시작돼서 인지장애가 시작하면서 행동장애로 이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치매는 입력도 잘 안 되고 꺼내 쓰는 출력도 잘 안 되는 게 치매예요. 정상적인 정신 상태에서 벗어난 것을 우리는 디멘티아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여러 가지를 말하면 치매 환자가 알아듣지 못하고 가만히 계세요. 자, 개똥이님 빨리 옷 입고 신발 신고 지팡이 짚고 밖에 나가게 준비하세요. 이러면 개똥이님 가만히 있어요. 그럼 이렇게 말한 요양보호사는 또 이렇게 말해요. 왜 그러세요? 지금 제가 말한 거 못 들으셨어요? 이것은 삐 잘못된 말이다. 한 번에 한 가지씩 말하고 그 행동이 끝나면 그 다음 말을 한다. 왜냐하면 치매는 입력과 저장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 가지를 동시에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 번에 한 가지씩 말하고 한 번에 한 가지씩 시킨다. 치매 환자의 특성은 치매는 도파민도 잘 나오지 않고 세로토닌, 멜라토닌 이런 것들이 또 잘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진압력 장애가 있죠. 그래서 밤인지 낮인지 잘 몰라요. 그리고 멜라토닌도 또 잘 나오지 않죠. 뇌에서 우리 몸을 조절하는 조절 물질들이 뇌가 위축되면서 잘 나오지 않게 돼요. 그러면서 밤에 잠을 자기가 어렵고 깊은 잠을 자기가 어렵고 자주 깬다. 실제로 치매가 오기 전에 한 1년 전부터는 밤에 거의 잠을 주무시지 않아요. 그것을 이제 노인들이 흔히 오는 불면증이라고 생각해서 방치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한 1년이 지나면 이제 치매로 발전해 있어요. 저희 할머니를 지금 생각해 보면 치매가 심해지기 전에 정말 잠을 안 주무셨었거든요. 근데 저는 간호사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노인들은 원래 잠을 잘 못 자니까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일이 벌어지고 나서야 그게 치매의 초기 증상인 것을 알았죠. 알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어요. 제가 막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를 막 부르는 거예요. 제 어깨를 막 흔드는 거예요. 야야, 빨리 짐 싸야 돼. 왜요? 빨갱이들이 인피까지 쳐들어왔대. 빨리 지금 피난 가지 않으면 너랑 나랑 대창에 찔러 죽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거 정말 큰일 났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치매로 한 15년을 시달리시다가 본인 진짜 나이 89세에 돌아가셨죠. 지금도 이제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등잔밑이 어둡다고 제가 빨리 캐치하지 못했다는 것을 지금도 드문드문 후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교육을 받으면서 친정엄마, 친정아빠 또는 나이 먹은 언니, 나이 먹은 이제 오빠, 이런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잘 관찰하시고 그때그때 필요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도파민 제제가 너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치매도 초기에만 발견하면 완치는 할 수 없지만 늦출 수는 있는 상태까지 지금 약물이 발전된 상태에 와 있거든요. 치매 대상자가 대소변을 잘 가렸을 경우, 비록 치매에 걸렸다 하더라도 인격체죠. 이랬을 때는 맨날 혼내키는 것은 도움이 별로 안 돼요. 아이들을 키울 때도 매일 엄마가 계속 혼내키고 계속 잔소리 해봐요.
나중에는 이제 씨알이 안 먹히죠. 한 번씩 이제 잘했다고도 하고 치킨도 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치매 환자가 매일매일 소변 실수하다가 오늘따라 실수를 하지 않았다? 그럴 때는 막 박수 쳐주고 잘했다고 하고 막 이렇게 칭찬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 칭찬을 또 받고 싶어서 또 잘할 수도 있거든요. 이 치매란 인격이 점점 망가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지를 담당했던 곳에 정보들이 사라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성은 어디로 점점 사라지고 어느 알 수 없는 곳으로 가버리고 본능만 남아요. 본능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먹고 싶은 거 먹고 자고 싶은 거 자고 감정 표현 숨기지 않고 마구마구 소리 지르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아무데나 싸고 하는 거거든요. 그 본능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능에 충실한 본능만 남아있는 3살, 4살의 아이라고 생각하시고 대하시면 그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칭찬을 받으면 그 다음에 또 보상을 기다리면서 대소변을 잘 가리는 것처럼 치매 환자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칭찬을 하는 것은 그게 치매 환자든 그게 아이들이든 누구나 칭찬은 상대를 즐겁게 한다. 치매 대상자의 파괴적 행동의 특징은 그것은 인포메이션 정보가 자꾸 지워지기 때문이에요. 지워지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지금 나에게 밥을 주는 사람은 누구인지 헷갈려요. 그래서 불안하고 초조할수록 파괴적인 행동은 더 심해집니다. 해가 떨어질 때 시작하는 것은 석양 중운이고 시도 때도 없이 아무 때나 하는 것은 파괴적인 행동이다. 그래서 치매 초기에 자주 오고요. 초기에서 중기로 넘어갈 때 자주 오고 나중에 이제 말기가 되면 파괴적인 행동이고 나발이고 그런 거 못해요. 그런 걸 할 능력도 이제 되지 않고 그나마 이 파괴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은 내가 인지라는 것이 좀 남아있다는 신호이기도 하거든요. 치매 환자 식사 돕기. 자, 치매 환자 식사할 때 우리가 어리석을 치 어리석을 배 인지력이 점점점 감소하고 있을 때 이 밥을 먹고 씹고 삼키는 일도 굉장히 고도의 작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어떤 한 가지 행위가 5분 이상 지속이 되면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까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밥을 먹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약간 무거운 숟가락을 쥐어준다. 이런 것도 정답이 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치매 대상자가 식사를 했음에도 밥을 달라고 하는 것은 배가 고파서가 아니에요. 아까 좀 전에 밥을 먹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진압력 장애가 이제 심하게 오기 때문에 시간, 장소, 사람, 날짜, 그리고 내가 아까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아침밥을 먹었는지 저녁밥을 먹었는지 분별을 할 수가 없게 되죠. 근데 그때마다 자꾸 먹을 걸 달라고 할 때마다 먹을 걸 주게 되면 설사하고 구토하고 배탈 나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되시면 또 당뇨도 있잖아요. 고혈당이 오기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다음 12시가 점심시간이에요. 나는 이미 8시에 개똥이님을 아침을 줬어요. 그런데 밥을 먹지 않았다고 계속 우기면서 밥을 달라고 해요. 그때마다 밥을 자꾸 줄 수는 없으니까 12시가 될 때까지 이제 시간을 끌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어머, 제가 깜빡하고 가스불을 안 켰네요. 뜸 들이는 걸 깜빡했네요. 이렇게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만약에 어머 어르신 제가 깜빡하고 가스불을 안 켰어요. 그러면 치매 어르신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집이 큰일 났구만. 그러다가 치매 걸린다니까 정신 바짝 차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은 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여봐, 나 밥 먹었어? 왜 밥 안 줘? 예,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이랬어요. 근데 또 여봐, 나 밥 안 줘? 왜 밥 안 줘? 배고파 죽겠는데. 예,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여봐, 나 배고파. 왜 밥 안 줘? 이 양반이 보자 하니까 참말로 너무하네. 참말로 그냥 내가 소시적에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면장이었고 우리 집에 소가 몇 마리였는지 아세요? 내가 어쩌다 그냥 인생이 이렇게 저렇게 돼가지고 요양일 하러 오긴 했어도 예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일 좀 하려고 왔는데 나를 얕잡아 보고 지금 이러시는가, 왜 사람을 갖고 이렇게 놀리냐고 이러시면 진짜 안 됩니다. 치매 대상자가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아까 밥을 먹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네, 준비하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라고 예의를 갖추어서 말하는 요양보호사가 정답이고, 또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자꾸 이제 여봐 나 밥 안 줘? 나 굶어 죽을 작정이야?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자꾸 말하는 게 귀찮아. 그래서 쌀 없어요, 가스가 떨어져서 밥을 못해요, 이러시면 이것도 안 돼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늘 이제 환청, 환시도 있거든요. 치매가 심하면. 그래서 이제 망상에 시달리시기 때문에 어머 이제 나 큰일 났네, 나 이제 쌀 없어서 죽네, 가스 없어서 밥 못해 먹어 죽네, 이제 빈곤 망상이 찾아와요. 거짓 망상, 빈곤 망상. 그래서 이제 시설에서 있으면 이제 식사 시간 때 어떤 어르신은 밥상 앞에서 울어요. 그래서 왜 우냐고 물어보면 내가 이 밥을 먹고 싶은데 밥값을 못 내서 밥을 못 먹는다고 막 울어요. 그게 바로 빈곤 망상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요양보호사 선생님 이렇게 하시는 선생님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어르신 외상하세요, 외상. 우선 외상하고 드세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외상값 때문에 걱정이 또 쌓여요. 그럴 때는 어머 그래서요 막내따님이 오셔서 아까 밥값 주고 갔어요, 이렇게 말해 주시면 그것도 좋습니다. 그래요, 우리 딸밖에 없어, 우리 딸이 나 밥 먹으라고 밥값 주고 갔구만 하고서는 이제 밥을 드시거든요. 이렇게 뇌가 위축이 되면 환청, 환시, 망상이 이게 노상 찾아와요. 그러니까 이 망상을 자꾸 건드는 언어, 망상을 찾고 촉진하는 행동은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이나 복지사 선생님이나 간호사 선생님이나 이 치매 환자를 돌보는 사람들은 그 촉진하게 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언어적인 행동, 또 보여주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환자를 조롱하거나 빈정하거나 협박하거나 겁박하거나 이런 행동은 전혀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좀 더 알맹이만 쏙쏙 골라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얼마나 힘드셨는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내 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이고 나는 매우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내일도 행복하세요. 다음 시간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